2022년 3월 한 중년 부부는 큰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2살 딸이 혼자 독립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가족들은 결국 3월 6일 일요일에 딸이 살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로 직접 찾아가요. 그런데 문을 두드려 봐도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안에서 뭔가 수상한 인기척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다시 한번 인기척이 들려와요. 대답은 없었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곧이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요. 문을 뜯고 진입하기로 결정을 해요. 이어서 소방관까지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간의 노력 끝에 문이 열려요. 그런데 문이 열린 순간 오피스텔 복도에 가족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웬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한 남자. 이 남성은 사망한 부부의 딸이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 안 씨였어요. 23살이에요. 현장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시신은 이불에 덮여 있었고요. 주변에는 수십여 개의 술병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안 씨를 추궁했는데 이미 술에 너무 많이 취해서 정상적인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자신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게 맞다라는 말을 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어요.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안 씨는 자신과 숨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황당해요. 안 씨는 우리는 수개월간 만남을 이어왔고 뚜렷한 주거지가 없어서 피해자와 동거를 해왔다. 사건 당일에는 함께 술을 마셨는데 예전 연인,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의 예전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발단이 되면서 말다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가 맡겨서 참 좋겠다. 해 뜨면 바로 집에서 나가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범인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날의 진짜 이야기, 그날의 진짜 상황은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안 씨의 진술을 전문가는 믿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어요. 보통 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가해자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보이죠. 자,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그가 보였던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누가 생각났냐면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이 떠오르기도 했거든요. 그 사건 알고 계시죠? 안 씨가 범행 이후에 시신을 옆에 방치한 채로 계속 일상생활을 이어갔던 거예요. 방바닥에 시신을 방치해놓고 그 위에 이불을 덮은 뒤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생활을 해요. 물론 본인의 말대로라면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집안에 시신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든 생활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아무리 잔인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범행 이후까지 시신과 함께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해요. 보통은 살인 후에 두 가지 선택을 고민하죠. 현장을 벗어나서 도주하거나 시신을 훼손, 유기해서 은닉을 하거나. 그런데 안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일단 시신 위에 이불 한 장을 덮어놓는 행동은 시신을 숨기려고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시신을 한쪽에 치워놓고 생활을 이어가던 안 씨는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술을 마셔요. 도중에 술이 떨어지면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왔고요. 안주까지 배달시켜서 먹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술을 먹었을 때는 본인 나름대로 괴로워서 그랬을까? 살인자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뭔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괴로워서 먹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접했을 때 대체 이 살인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걸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씨는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이 밀폐된 오피스텔 안에서 술과 안주를 끊임없이 사다 먹었고요. 그 와중에 넷플릭스에 접속해서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어떤 두려움이나 죄의식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죠. 경찰 조사에서 안 씨가 진술한 살해 일자는 3월 4일 금요일이었어요. 시신이 발견된 날짜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3월 6일이었습니다. 당시 오피스텔에 난방이 틀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신의 부패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분명히 엄청난 악취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면서 생활을 했다는 건 이게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범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봐야 할 텐데 숨진 피해자의 몸을 좀 살펴보면 어떤 단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조금 특이했어요. 상처를 살펴보면 뭐 아물어 있는 정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언제 발생한 상처인지 그 전후를 좀 따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추정 결과 이 상처 발생의 예상 시점들이 다 제각각이었던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었단 뜻이죠. 경찰은 안 씨가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범인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건 이전에 3차례 더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죠. 두 사람은 술집에서 처음 만나요. 이렇게 교제를 시작했고요.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만난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범인이 밝힌 이 동거의 시작 일자가 언제냐면 2022년 1월 4일이었고요. 거의 1월 초 혹은 뭐 전년도 12월 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년도 12월 25일 이 정도의 첫 만남을 가졌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고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범인은 피해자를 때려요. 폭행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폭행이었다고 본인은 진술을 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유는 어떤 거였냐?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의 이성 친구와 왜 단둘이 사진을 찍었냐? 이걸로 서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 이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이걸 이유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요. 화를 참지 못한 안 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때렸다고 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프니까 몸을 웅크리잖아요. 배 맞으면 정말 아픈 거 아시죠? 이렇게 몸을 웅크렸는데 웅크린 그녀의 가슴과 옆구리에 수차례 더 폭행을 가했다라고 진술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폭행이 있어요. 세 번째까지 있거든요. 두 번째 폭행은 이 첫 번째 폭행이 벌어지고 몇 주 뒤에 또 발생합니다. 이때도 이성 문제였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피해자가 과거에 만났던 그 남자 때문에 말다툼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려요, 이번에는. 그리고 나서 얼굴을 때렸다는 거죠. 근데 이 수위와 강도가 전보다 조금 높아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그렇게 2월 21일이 되는데요. 이때 그는 피해자를 세 번째로 폭행합니다. 전과는 또 달랐어요. 이번에는 흉기까지 사용한 거죠. 이번에도 과거의 이성 문제라고 진술을 해요. 안 씨는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고요. 일단 뺨을 수차례 때립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 흥분한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자신에게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한테 휘두르지는 않고 식탁에다가 올려놨는데 자기가 그걸 다시 들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공격했다는 거죠. 자기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진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선을 크게 넘었어요. 그날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이거는 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살짝 뭐 스쳤거나 깊게 찔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너무 안타깝고 사실 이제 와서 의미 없는 소리긴 해요. 이미 사건 다 벌어졌고 의미 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때가 피해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전에 폭행을 한번 당했을 때 빨리 정리를 좀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들었고요. 왜냐하면 폭행의 수위가 점점 세졌고 나중엔 어떤 범행 도구까지 동원이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흉기가 동원된 마지막 폭행이 벌어지고 딱 보름 만에 피해자는 범인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는 2달도 안 돼서 벌어진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자, 3번의 폭행 그리고 결과는 살해였죠. 진술한 범행 동기들을 보게 되면 공통된 키워드들이 있어요. 술, 이성 문제, 말다툼, 화를 못 참은 폭행. 이런 상황들이 각 시점마다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이번 사건에서 이 술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범인 안 씨의 진술들, 이 폭행에 대한 진술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그는 술의 영향을 받았을 때 특히 더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봐야겠죠. 이 상황에서 말다툼이 시작이 됐고 기분 나쁜 상황이 있으면 지체 없이 바로 폭력성이 발현이 됐던 겁니다. 상대의 목을 조른다든가 흉기를 휘두르는 이런 행위는 사실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충동적으로 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술 먹고 막 그랬던 거, 넷플릭스 보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술이나 먹자,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반복되고 지속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나를 자극하는 어떤 충동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배고프면 먹고, 심심하면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그냥 막 살아대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범인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라는 걸 진행을 해요. 40점 만점인데요. 12점에서 14점은 상습적 과음주자, 그리고 15점에서 24점은 문제 음주자, 25점에서 40점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를 했어요. 이 검사에서 범인은 알코올 중독의 전 단계인 19점이 나옵니다. 이건 문제 음주자 수준이죠. 즉 술을 마시면 스스로의 행동, 충동, 화를 통제하지 못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냥 술 먹으면 안 되는, 피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밖에도 안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안 씨가 알고 봤더니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전과자였다는 거죠. 조사 결과 범죄 경력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성범죄자였어요. 사건 발생 5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17년 2월에 안 씨는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요. 그런데 같은 해 7월에, 이때는 집행유예 기간이거든요. 이때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버스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외진 곳으로 끌고 가서 유사성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것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야 해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번에도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이미 2번, 그것도 한 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죠. 그런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 덕분에 범인은 교도소행을 피했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돌아다닌 거예요. 또 있었어요. 2018년 8월에는요.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갈, 상해, 재물 손괴를 저지른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완전 문제투성인 인간이었던 거예요. 앞서 제가 범인이 출소한 지 1년도 안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번의 집행유예로 징역을 피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걸까요? 문제가 발생해요. 2019년 5월에 미성년자 성범죄로 받았던 그 집행유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범인이 그 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바람에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됐고, 그렇게 2021년 8월 14일까지 교도소에 수감이 됐었던 거죠. 자, 그리고 출소 7개월 뒤에 그는 살인범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구속된 범인은 영장심사를 위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했냐?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냐? 라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는데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재판 결과 내용 좀 말씀을 드리면 2022년 7월 19일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범인 안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고요. 위치 추적,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이에요. 재판부는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 또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 그럼에도 범인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2심 항소심이 있었어요. 이거는 같은 해 12월 8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3년을 감형해줘요. 그래서 징역 27년을 선고했거든요. 각 재판부에서 선고된 이 유사 사안들, 이거하고 비슷한 어떤 사건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1심에서 30년을 준 게 너무 무거워서 감형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게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납득이 사실 안 가, 진짜. 뭐가 무겁다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그 1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뒷부분에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 이야기 잠깐 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데이트 폭력에 관한 내용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해.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을 했을 때 댓글에 좀 그런 글이 많이 달리는데, 그냥 걱정스러운 말로 해주시는 거는 괜찮은데 완전히 피해자 탓으로 돌리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는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아, 저런 남자를 왜 만났을까? 아니, 그리고 한 번 맞았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이놈은 아니다, 빨리 판단을 하고 정리를 했어야지 왜 그걸 못했을까? 이런 피해자의 진짜 탓 아닌 탓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맞아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답답함을 좀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연인 간에 이루어지는 데이트 폭력 있잖아요. 이거는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선 정말 너무너무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상대가 뭐 물리적인 폭력까지 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더 어렵죠. 범인이 진술한 거는 사실 3번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요? 사실대로 다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도 생각은 했을 거란 말이죠. 아, 이거 진짜 아닌데? 얘 나를 왜 때리지? 나한테 왜 이러지? 근데 이게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 어떤 논리와 이성에 따라서 이게 탁탁탁 행동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폭력에 길들여지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을 하거나 유대관계 이런 걸 이용해서 이 폭력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고 공포를 조장해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이제 벌어지는 심리적 지배 이런 거는 제가 앞서서도 계속 여러 차례 다뤘었죠. 가족 간에도 벌어질 수 있고요. 가족 간에 벌어지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연인 간에는 뭐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이나 가평계곡 살인사건. 이건 연인이라고 하기도 그렇지. 이건 정말 그냥 작정하고 그런 거라서. 이런 사건들처럼 막강합니다. 아무튼 심리적 지배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사건에서도 이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러겠다. 미안하다. 진짜 이래요. 그 내용도 얘기를 할 건데 자, 경찰청에서 연도별 연인 간 폭력 현황이라는 자료를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적발된 이 데이트 폭력 건수가 7,296건이었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그 기간 동안에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33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오류도 있지만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매년 46명, 한 달에는 한 4명, 일주일에 1명꼴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망을 하고 나서야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민둥의 삼님이 말씀하셨는데 피해자들이 상대가 사과를 했으니까 사랑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혹은 내가 잘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폭력성은 절대로 쉽게 안 바뀌어요.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가해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대요. 내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용서해주겠지?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진짜 내 저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말하면 용서해주겠지? 이런 믿음을 갖는데요. 그럼 피해자는 또 어떤 믿음을 갖냐면 안 그러겠지. 술 취해서. 술 때문에. 술이 죄지. 이 사람 진짜 정신 멀쩡할 땐 나 얼마나 사랑해주고 아껴주는데 술만 먹으면 그런 거니까 이 사람이 나쁜 거 아니지. 괜찮을 거야. 사람 자체가 나쁘진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셨을 때 누구의 믿음이 이뤄지는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가해자 믿음이 이뤄진 거죠.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손버릇 절대 못 고쳐요.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네. 폭력은 절대 참으면 안 돼요. 주변인들 가족들에게 꼭 말하고 헤어지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때리던 사람이 계속 때리는 거고 때리다가 때리는 수위가 높아지다가 방법이 좀 잔인해지다가 흉기를 동원하고 나중엔 죽인다고요. 이렇게 된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진짜 말이 돼요, 진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때릴 땐 진짜 그만해야지 하면서 사과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믿어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상시 술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차이가 너무 크거나 이게 정말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되더라도 뭐 나는 뭐 되게 똑똑해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거든. 정말 만약에 거기 한번 확 빠져갖고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7천 건이 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람들은 바보라 그랬을까? 아니야. 아무튼 또 사건 내용 보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진 않을까? 내 가족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할 수 있는 대처는 좀 같이 도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사건 마무리하고 남은 이야기는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